지금 정말 저를 쫓아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하고 은주는 울먹이는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정옥은 굳은 얼굴을 한 채 대답했습니다. 차례 음식도 준비하지 않은 며느리를 그냥 둘 수 없겠지. 하고 정옥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옥은 마루 한가운데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올해 추석을 기다리며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복을 곱게 다려 옷장에 정리했으며 방 안 구석구석을 걸레질해온 시간이 제법 길었습니다. 거실에는 추석 차례상에 올릴 각종 음식 재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돼지고기 수육용 고기와 각종 부침 재료를 전날에 미리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인 은주가 아무런 연락 없이 그날 아침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옥은 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명절이면 아들과 며느리가 일찍 방문해서 함께 음식 준비를 하리라 기대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혼자 분주하게 칼질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은주가 곁에서 도와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준식은 회사 일 때문에 늦게 출발할 것 같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혹시 무슨 사정이 있는 건가 싶어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커졌습니다. 정옥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 TV를 켰습니다. 추석 특집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웃으며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풍기는 훈훈한 분위기를 보고 있자니 정옥은 점점 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인가?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기다리다가 점심 무렵이 되자 문 앞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준식과 며느리 은주가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옷차림도 평범했고 무엇보다 두 손이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당연히 명절 선물 꾸러미나 음식 재료를 챙겨왔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작은 종이봉투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인사를 건네면서도 속으로는 불쾌함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은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옥은 곧장 대꾸했습니다. 그래, 기다렸어. 너희가 늦게 오길래 무슨 일 있나 걱정했다. 준식은 뒤이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회사에서 일이 좀 길어져서 어쨌든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옥은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피곤해 보였고 눈에 다크서클까지 있었습니다. 별다른 준비를 못한 거니? 하고 정옥은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물었습니다. 은주는 대답 대신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정옥은 그 표정이 못마땅했습니다. 추석은 1년에 딱 2번 있는 큰 명절인데 준비 없이 오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니? 하고 정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은주는 무언가 해명하려고 입을 열려 했지만 정옥은 이미 마음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부엌에 남겨둔 산더미 같은 재료를 보면서 며느리가 미리 왔으면 부침이라도 같이 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서운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전날부터 허리가 아파서 무리하면 안 됐는데 결국 혼자 고생하게 된 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옥은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차례상 준비도 안 했으면 오늘 당장 돌아가라. 고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준식이 깜짝 놀라서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정옥은 참았던 감정을 폭발시키듯 내가 이런 모습 보이기 싫어서 그동안 말 아껴왔지만 너희 부부는 기본도 안 돼 있구나. 하고 질책했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그 자리에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듯 보였지만 뭔가 말하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가 잠시 지속되다가 은주는 두 손을 들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준비를 제때 못했습니다. 일찍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고 털어놓았습니다. 정옥은 아프면 아프다고 미리 알리면 되지 않니? 명절에 당연히 손이 필요한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아무 말이 없었니?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은주는 회사에서 야근이 겹쳐서 전화할 틈도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옥은 그 말에 더욱 화를 냈습니다. 직장 생활도 좋지만 명절에는 시댁 어른을 모셔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니? 요즘 애들은 참 부모 생각도 안 하는구나. 하고 한탄했습니다. 며느리는 상처받은 눈빛이었지만 제대로 반박도 못했습니다. 가정 내 문제를 더욱 키우고 싶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옥은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살 거면 차라리 딴 데 가서 추석을 보내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준식은 어머니를 달래려 애썼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주는 울며 방으로 들어갔고 준식은 뒤따라가 아내를 달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옥은 부엌에 남아 과일 깎기를 마저 하면서 씁쓸한 기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방에 들어가 숨죽여 울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겪는 명절이 아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일이 조금 한가해서 하루 전날 와서 준비를 도왔는데 올해는 회사 프로젝트 마감이 겹쳐 몸을 돌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은주는 그러한 상황을 시어머니 정옥에게 미리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째서 명절에 대한 시어머니의 기대가 이렇게나 절대적인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준식은 아내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어머니께 좀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나도 정신이 없었어. 하고 준식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훔치며 당신이 뭐가 미안해. 나도 말 못한 책임이 있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머니가 우리를 쫓아내실 줄은 몰랐어.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뒤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옥은 여전히 단호한 표정을 유지했고 부엌에 쌓인 재료들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어머니,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울게요. 늦었지만 제가 할게요. 하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정옥은 이제 와서 뭘 하겠니? 차례상 음식이 벌써 늦어졌어. 이따 친척들이 오면 어쩔 작정이니? 하고 냉랭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옥은 난처한 표정으로 이 일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테니 앞으로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는 내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늦게라도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정옥의 마음은 굳게 닫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정옥은 은주에게 차례가 끝날 때까지만 있어라. 그 후에는 집에서 나가거라. 하고 덧붙였습니다. 은주는 충격을 받았지만 따지고 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부엌 한쪽에서 조용히 동태 손질이라도 하려고 다가갔으나 손 다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라. 하고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편 며칠 전부터 이 가족에게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 단톡방에서 벌어진 보험 수익자 변경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 단톡방에는 시아버지 명호, 시어머니 명호, 아들 준식, 며느리 은주, 그리고 시동생이나 시누이가 없는 대신 먼 친척 몇 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옥이 보험 수익자를 은주에서 나로 바꾼다. 혹시 오해 말길 바란다. 라는 메시지를 띄웠고 이후로 단톡방이 난리였습니다. 사실 이 보험 문제는 과거 은주가 결혼 직후 시부모님과 의논해 가입한 종신보험이었습니다. 보험료를 일부 은주가 내고 일부는 시아버지 명호가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은주가 혹시나 모를 사고나 건강 문제에 대비해 든 보험이었는데 가입 당시 수익자는 은주 본인과 배우자인 준식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옥이 이것을 발견하고 왜 수익자의 부모가 포함되지 않았느냐 하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정옥은 단톡방에 뜬금없이 보험 수익자를 명호와 나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며느리가 혹시 보험금을 독차지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메시지를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들이라 해도 당사자 동의 없이 수익자를 일방적으로 바꾸겠다는 발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메시지를 보고 당황했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서 친척들은 그건 좀 심한 거 아니냐 라며 반발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옥은 우리 집안 재산이 들어가는 보험인데 당연히 우리 쪽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우겼습니다. 며느리인 은주는 아직 나에게 따로 상의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걸까 하고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런 갈등의 여파로 이번 명절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친척들 역시 약간의 어색함을 느끼며 명절 아침에 각자 방문 시간을 조절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모두가 북적였을 텐데 이번에는 정옥이 너무 민감해 있는 것 같다며 조심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명절 당일 오후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정옥은 의도적으로 은주를 소개하지 않고 뒷방에 머물게 했습니다. 친척들은 정옥의 싸늘한 태도를 감지하고 괜히 눈치를 보며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집안 공기는 차가웠고 차례를 마친 뒤에도 다들 빨리 자리를 뜨려고만 했습니다. 은주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투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차례가 끝난 후 은주는 슬그머니 준식에게 우리 그냥 나가자. 계속 여기 있으면 어머니가 더 화내실 것 같아. 하고 속삭였습니다. 준식은 한숨을 쉬며 알겠어.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뒤 준식은 거실로 나가 정옥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몸도 안 좋은 데다 어머니도 마음이 편치 않으시니 일단 물러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옥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더 지켜봐야 할 것도 없다. 하고 답했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챙기며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 명호는 곁에 서서 이렇게 가는 게 옳은지 모르겠구나. 그래도 한 번 더 풀고 가면 좋을 텐데. 하고 말했지만 분위기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명호에게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음이 착잡했고 명절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우울함이 뒤따랐습니다. 밖에서는 이웃들이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나가거나 분주히 자동차 트렁크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차에 올라타서 창문 너머로 시부모님 댁을 바라봤습니다. 그 창문은 굳게 닫힌 채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준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은주야. 내가 좀 더 일찍 조율했어야 했는데. 보험 이야기도 그렇고 어머니 마음이 이상하게 굳어 있으시네.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은주는 스스로도 죄책감을 느끼며 나도 나대로 해야 할 말을 못했어.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건 사실이고. 하고 답했습니다. 자동차가 출발했습니다. 두 사람은 도로를 달리면서도 말수가 적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명절 특집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전혀 즐겁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곧 휴대전화로 가족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친척들이 다들 무사히 차례 마치셨나요? 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중이었습니다. 그중 한 친척은 정옥 이모가 많이 화가 나셨나 보네요. 라고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은주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험사로부터 온 메시지가 한 통 더 도착했습니다. 고객님의 보험 계약 사항 변경 관련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은주는 놀라서 클릭했습니다. 정옥이 정말로 수익자 명단을 바꾸려는 걸까 하고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재산 문제로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서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원은 현재 수익자 변경 요청이 접수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계약자나 피보험자인 본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안내했습니다. 은주는 그제야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어머니가 여러 수단을 써서 변경을 시도할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은주와 준식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회사 출근길에 서로를 마주볼 틈도 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명절이 끝난 뒤에도 정옥은 며느리에 대한 섭섭함을 계속 표출했습니다. 집안에 걸려있는 가계도에서 은주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싶다거나 며느리가 우리 집안 전통을 무시한다. 라는 말을 가족 단톡방에서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은주는 그 메시지를 확인할 때마다 모멸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직접 대응하면 일이 더 커질 게 뻔했습니다. 준식 역시 중간에서 난처해하며 어머니가 요즘 갱년기라 더욱 예민하신 것 같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자. 라고 은주를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가족 단톡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습니다. 정욱이 보험회사에서 아직 변경 요청이 처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은주가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쓴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명호가 내가 알아보기로는 수익자 변경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다. 괜한 싸움하지 말자.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정옥은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 결국 은주가 우리 집 재산을 노릴 게 뻔하다. 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본 은주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재산을 노리다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지 하고 억울해했습니다. 더군다나 보험료 일부는 자기 통장에서 나가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전체를 본인 소유로 생각하는 듯한 태도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식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은주는 방 안에서 나와 괜찮아? 하고 물었습니다. 준식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너무 정신이 없네. 어머니가 아버지와도 크게 언쟁을 벌였다고 들었어. 아버지가 그냥 두라고 말렸는데 어머니가 계속 고집하신대. 하고 털어놓았습니다. 은주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로 가족 간에 큰 다툼이 벌어질지도 몰라. 나도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준식은 한숨을 내쉬며 내일 휴일이니까 혹시 시간 되면 아버지를 직접 만나보자.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더 이성적이시니까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식과 은주는 시아버지 명호와 따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명호는 집 근처 작은 찻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곧장 인사를 하며 아버님,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명호는 손사래를 치며 나야말로 미안하다.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미가 괜히 예민해져서 이런 소동이 났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차를 주문한 뒤 세 사람은 조용한 구석자리에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명호는 작은 목소리로 사실 내 입장에서도 참 곤란하다. 보험 문제는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정옥이 갑자기 왜 저러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혹시 너희 부부가 무슨 말을 잘못했니? 하고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으며 전혀 없습니다. 저희도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보험금을 악용한 사례 기사라도 보셨나 봐요. 하고 추측했습니다. 준식은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집안 사정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돈이 급하신가요? 하고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명호는 살짝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작년 말부터 하는 사업이 좀 잘 안 풀렸다. 그래서 정옥이 속이 타는 것 같다. 은주가 보험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으면 혹시나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받을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은주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 보험금은 제가 병에 걸리거나 혹은 만약 사고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든 거라서 함부로 남에게 넘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명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정옥을 말렸는데 정옥은 가족이면 재산은 공유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폈다. 사실 우리 가게가 적자여서 마음이 급해진 것 같다. 하고 털어놨습니다. 준식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도 힘드시겠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내내 화를 내시면 우리 관계만 망가질 뿐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명호는 어렵다는 듯이 머리를 극적이며 내가 설득해 볼 테니 너희도 시간을 좀 달라. 정옥이 원래 고집이 세서 갑자기 바꾸긴 어려울 거야. 하고 부탁했습니다. 은주는 괜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시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마구 변경하도록 두는 것도 옳지 않아 보였습니다. 만약 보험 수익자가 정옥으로 바뀌면 언젠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때 악용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서로 감정을 상하지 않는 선에서 우선은 정옥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보험 문제는 차근차근 다시 상의하자는 결론을 냈습니다. 명호는 거듭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은주는 웃으려 했으며 아버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을 찾으면 분명 있을 겁니다. 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퇴근 후 집에서 살짝 소파에 누워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가족 단톡방에는 정옥이 또 한바탕 쓴소리를 올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며느리가 여태 답장도 안 한다. 우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시부모를 우습게 본다. 라는 식이었습니다. 은주는 더는 참기 어려워 직접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차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준식은 거실에서 어머니와 직접 통화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중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의견을 냈습니다. 은주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가만히 있으면 내가 더 무책임해 보이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준식은 잠시 고민하다가 그럼 메시지로라도 정중히 설명해 보는 게 어떨까?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우리가 돈을 빌려드릴 여유는 없지만 다른 지원책을 찾을 수 있다고 하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은주는 긴 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마음 상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저희도 고정 지출이 많고 아직 대출이 남아 있어서 보험을 해약하거나 수익자를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신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보냈습니다. 문자를 전송한 뒤 은주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시간 이상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늦은 밤 단톡방에서 정옥의 메시지가 뜨였습니다. 돌려 말하지 말고 결국 돈은 못 내놓겠다는 거네. 우리 집안이 다 힘들어도 너만 챙기겠다는 거 아닌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은주는 울컥했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참았습니다. 결국 준식은 일단 오늘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그냥 자고 내일 생각하자. 하고 은주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은주는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결혼 이후 가장 심각한 갈등을 겪으며 시어머니에게 사실상 버림받은 상태로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옥이 며느리를 내쫓았다는 이야기를 친척들에게 전하면서 은주가 이 가족을 속이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전에 은주가 집안 형편을 속여서 잘 사는 척했다는 헛소문까지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황당했지만 그럴수록 정면 대응하기가 겁났습니다. 괜히 소란을 피웠다가는 자신이 더 도매금으로 몰릴까 두려웠습니다. 회사에서도 이 일로 인해 은주의 표정은 날로 어두워졌습니다. 동료들은 요즘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지만 은주는 집안일이 좀 복잡하다 정도로 대답했습니다. 업무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아 실수를 잦게 했고 상사에게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녁 은주는 집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내가 시어머니께 직접 만나서 내 입장을 설명하고 보험 문제도 못 바꾼다고 다시 한번 확실히 말해야겠다. 하고 결심했습니다. 준식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야 오해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시간 잡아서 어머니 모시고 식사 자리를 만들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이 은주와 마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내가 왜 그 아이를 따로 만나야 하느냐. 할 말 있으면 내가 대신 전해라. 하고 준식에게만 말했습니다. 은주는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가족 간 소통이 완전히 막힌 듯 했습니다. 결국 준식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시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정옥은 아들에게 불만을 쏟아내며 왜 내 아내가 내게 연락 한 번 없냐? 메시지 한 번 보내더니 결국 돈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라는 식 아니었냐? 하고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준식은 분명하게 어머니, 은주가 돈을 못 드리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곤란한 상황이고 보험 수익자를 바꾸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꼭 돈이 필요하시다면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달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옥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둘 다 회사도 다니고 주말 여행도 가면서 돈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난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하고 흥분했습니다. 준식은 답답함을 느꼈지만 이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여행 간 건 1년 전에 한 번뿐이었고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대출금도 있고 생활비도 빠듯해서 저축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옥은 끝내 내가 죽기 전까지는 그 아이 얼굴 안 보겠다. 그리고 보험 수익자 문제도 내 뜻대로 할 거다. 기필코 방법을 찾겠다. 라고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준식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며칠 후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시아버지 명호가 정옥에게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부부싸움까지 번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명호는 왜 자꾸 며느리를 몰아세우느냐? 돈이 필요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아이들 보험을 탐내면 쓰나.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늘 정옥에게 양보해온 명호조차 이번 문제만큼은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옥은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내며 당신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구나. 우리도 나중에 병이라도 나면 어쩔 거냐. 가족이면 뭉쳐야지. 하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명호는 우리가 힘든 걸 아이들에게 강요할 권리는 없어. 그리고 며느리가 나쁜 애도 아니야. 당신이 괜히 미워하는 거잖아. 하고 반박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은 홧김에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명호가 은주와 준식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 정옥이 없어졌다. 혹시 너희 집에 간 건 아니냐? 하고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우린 연락받은 적이 없다. 라고 답했습니다. 명호는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밤늦게 정옥이 돌아와서 일단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사이도 이미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균열이 커졌습니다. 이 일을 겪은 뒤 명호는 다시 은주와 준식을 만나 내가 다시 한번 네 어머니를 설득해 보겠다. 당분간은 조금 떨어져 지내면서 상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괜히 자주 만나면 싸움만 더 커진다. 하고 조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 집안이 명절 갈등 하나로 이렇게까지 파탄에 이르는 건가 싶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은주는 계속 회사에서 바쁘게 일했지만 시어머니 정옥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옥이 가족 단톡방에서 소문을 더 확산시키면서 며느리는 이제 우리 집 호적에서 빼겠다. 라는 과격한 말까지 퍼졌습니다. 친척들은 만류했지만 정옥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주가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낯선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보험사였고 내용은 최근 계약자 가족이 수익자 변경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당사 시스템상 원칙적으로 본인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변경이 불가능함을 다시 안내합니다. 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것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보험사에 연락을 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주는 바로 준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보험사에 또 수익자 변경을 문의하신 것 같아. 오늘 보험사에서 안내문이 왔어. 하고 전했습니다. 준식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나 봐. 하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가족 간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시어머니 정옥이 전혀 의사를 굽히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침 그 주말에 시아버지 명호가 갑작스럽게 은주와 준식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 근처 커피숍에서 셋이 만났습니다. 명호는 안색이 어둡게 보였습니다. 정옥이 점집까지 찾아가서 며느리가 재물을 가로채서 아들을 힘들게 만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더라.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전혀 듣지 않고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은주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황당해했습니다. 점집이라뇨.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호는 내가 이런 말까지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 정옥이 정상적 판단을 할 상태가 아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정옥이 마음을 추스르고 더 이상 보험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까지는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주도 최대한 거리를 두기로 했고 준식 역시 중재에 지쳐 있었습니다. 명호는 내가 어머니 곁을 지키며 차차 설득하마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은주는 그동안 시어머니 정옥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새해 인사도 개인 메시지로만 남겼고 정옥은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단톡방은 거의 정지 상태였고 친척들이 올리는 소식에도 정옥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아버지 명호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정옥이 병원에 입원했다. 당뇨 합병증이 심해졌다고 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은주와 준식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정옥은 예전에 비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정옥은 눈길을 피하며 무뚝뚝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준식은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
많이 편찮으세요. 이제 그만 이 갈등을 풀면 안 될까요? 우리도 잘하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옥은 가만히 창밖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내가 아프니까 이제 와서 와주는 거냐? 그동안은 나 혼자 힘들었어. 하고 대꾸했습니다. 은주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굳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옥은 어느 정도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그 사이 명호가 은주에게 정옥이 스스로도 이번 사건을 조금 후회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자존심이 세서 먼저 미안하다고 못한다. 하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은주는 저도 먼저 다가가 보고 싶어요. 그런데 괜히 또 거절당할까봐 무섭기도 합니다. 하고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은주는 퇴원한 정옥을 위해 집으로 죽을 만들어 배달했습니다. 편지를 함께 동봉해 어머니 많이 편찮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간호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부디 건강을 잘 챙기시고 저희도 돕고 싶으니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며칠간 아무 답이 없었지만 다행히 음식은 그대로 버려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따뜻한 제스처가 오가긴 했지만 정옥이 보험 문제를 완전히 접었다고 말하긴 어려웠습니다. 명호는 계속해서 당분간은 내 명의의 사업 정리 문제에 집중해야 하니 보험 얘기는 하지 말라. 고 정옥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대놓고 반발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쌓인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드디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시아버지 명호가 큰맘 먹고 친척들을 집으로 초대해 조촐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정옥도 마지못해 승낙했고 은주와 준식도 참석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았던 시간이 길었기에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다들 한마디씩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정옥은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 바지를 입고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전처럼 노골적으로 은주를 배척하지는 않았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정옥은 작은 목소리로 그럭저럭이다. 하고 답했습니다. 비록 차가운 응답이었지만 은주는 그것만으로도 한결 낫다고 느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친척들이 화제를 돌리며 서로 안부를 묻는 사이 명호가 은근히 보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 내가 사업 정리를 잘 마무리해서 추가 자금을 마련했다. 정옥도 너무 염려 말고 아이들 보험 문제는 더 이상 언급 말자. 하고 말했습니다. 친척들은 박수를 치며 역시 형님이 해결사네요. 하고 반겼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돌리며 그럼 내가 꼭 보험을 바꿀 필요는 없겠네. 어쨌든 잘 해결된 거 맞지? 하고 물었습니다. 명호는 단호하게 그렇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부담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은주도 너를 미워하거나 한 게 아니다. 이참에 잘 풀어라. 하고 당부했습니다. 정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주위가 조용해지자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물컵을 살짝 잡고 작은 목소리로 내가 욕심이 좀 과했나 보다.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해서 혹시라도 우리 재산이 어찌 될까 불안했다. 내 방식이 잘못이었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서로의 마음을 좀 나누면 좋겠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녀답지 않은 낮은 자세였습니다. 은주는 그 말을 듣고 살짝 울컥했습니다. 정옥이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일부라도 후회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저도 그동안 어머니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다만 저는 보험이 제 건강을 위한 안전장치라서 쉽게 바꿀 수 없었고 또 회사 일로 정신이 없어서 미리 말씀 못 드렸습니다. 하고 설명했습니다. 정옥은 여전히 완전히 녹아내린 듯한 표정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쌀쌀맞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알겠다. 너희도 삶이 팍팍하겠지.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수저를 들면서 밥이나 먹자. 괜히 분위기 험악해질 필요 없다. 하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이날 식사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완벽한 화해라기보다는 서로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는 정도의 합의에 가까웠지만 은주는 그래도 안도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시어머니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내쫓거나 보험을 빼앗겠다고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얼마가 지난 뒤 정옥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명호의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집안의 경제적 압박이 줄어들자 정옥의 태도도 유연해졌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살갑게 대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은주가 명절이나 주말에 보내는 안부 문자에는 짤막하게라도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문제도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족 단톡방에서 은주가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이 올라왔을 때 정옥이 축하한다. 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는 사는 모양이네 라는 간단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은주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명호와 준식은 남몰래 기획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옥의 환갑 기념 파티였습니다. 당초엔 화려하게 준비할 생각이었지만 최근 갈등을 고려해 조촐하게 가족끼리 식사하는 정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옥이 괜히 부담을 느끼거나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 깜짝 놀라게 하기보다는 살짝 귀띔을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은주는 파티 전날 정옥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내일 시간 좀 비워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옥은 살짝 망설이다가 글쎄, 내가 가봐야 할 곳이 있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은주는 최대한 간곡하게 어머니가 특별한 날이시니 제가 작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잠시라도 좋으니 꼭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정옥은 알겠다. 큰 기대는 하지 마라. 하고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날 저녁 작은 한정식 집에서 4사람이 모였습니다. 정옥은 처음에 뚱한 표정으로 들어왔지만 식탁 위에 준비된 작은 꽃다발과 케이크를 보더니 눈빛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명호가 자, 우리 정옥 환갑이니까 다 같이 축하하자. 하고 웃자 정옥은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세월 참 빠르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꽃다발을 건네며 어머니, 환갑 축하드립니다. 지난날 마음고생 많으셨죠? 이제는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미소를 지으며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챙겨줘서 고맙다. 하고 아주 낮은 음성으로 답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준식은 틈틈이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농담도 하며 서로 근황도 물어봤습니다. 정옥은 여전히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뚜렷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칠 즈음 정옥이 살짝 화장실을 간다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때 명호가 살짝 웃으며 드디어 정옥 마음이 조금 풀린 것 같다. 잘했어. 하고 은주에게 손짓을 보냈습니다. 은주는 안도하면서도 아직 남은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뒤 은주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하고 보험 수익자를 바꾸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은 그래도 식사 자리에 같이 앉을 정도까지 회복됐습니다. 사람의 관계란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이대로 조금씩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준식은 옆에서 어머니도 많이 지치셨을 거야. 우리도 노력해야지. 하고 잔잔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정옥이 보험 문제를 완전히 잊었을까? 혹은 언젠가 다시 터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은주는 혹시 몰라 보험사와도 계속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현재로서는 어떤 변경 요청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 단톡방에서는 소소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예전처럼 화기애애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날선 말투는 사라졌습니다. 정옥은 점점 건강을 회복했고 명호의 사업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돈 문제로 며느리나 아들을 괴롭힐 이유가 줄어든 셈이었습니다. 다음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설 명절이었고 은주는 작년 추석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번에 또 무슨 트집을 잡으실까 하고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 명호가 미리 정옥과 내가 알아서 명절 음식 준비를 어느 정도 해둘 테니 너희는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대신 가족 모임에만 참석하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주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설 전날 은주는 휴가를 내고 먼저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작년과 달리 일부러 하루 앞서 방문했습니다. 혹시나 준비가 필요하면 돕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정옥은 부엌에서 동태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어머니, 제가 도울게요. 하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정옥은 잠시 멈칫하더니 그럼 밀가루 반죽 좀 해놓아라. 하고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훨씬 부드러운 태도였습니다. 은주는 반죽을 만들면서 어머니,
사실 음식 만드는 건 아직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옥은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아직도 서툰 것 같구나. 그래도 의지가 있다는 건 고맙다. 하고 답했습니다. 은주는 그 말을 듣고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동태전을 부치며 둘은 간간히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회사 일은 어떠니? 바쁘지 않니? 정옥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요즘엔 조금 한가해져서 명절도 여유 있게 맞이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옥은 그래, 다행이구나. 하고 짧게 대꾸했습니다. 이후 마른 오징어를 썰어 무치는 작업과 각종 전을 차례대로 부치는 일을 번갈아 가며 함께 진행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나누니 은주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정옥도 적어도 나가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묘한 긴장감 속에서도 차례 음식을 어느 정도 준비했습니다. 밤이 되자 준식이 도착했습니다. 마침내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고 거실에서 잠시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명호는 손뼉을 치며 이 정도면 내일 차례상은 문제 없겠어. 올해는 큰 싸움 없이 지나가면 좋겠다. 하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정옥이 곁눈질하며 별소리를 다 한다. 하고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모두들 그 자리에 미세한 안정감이 흐른다고 느꼈습니다. 설 당일 아침 차례를 지내기 위해 친척들이 소수만 집에 모였습니다. 지난해보다 훨씬 적은 수였고 굳이 대가족을 다 초대하지 않고 가까운 혈족만 불렀습니다. 정옥도 여기저기 알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인원이 많아지면 또 갈등이 생길까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례가 시작되자 정옥은 묵묵히 상을 차렸습니다. 은주는 뒤에서 조용히 돕고 명호는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분위기는 지난해와 달리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명절 의식을 마친 뒤에는 가벼운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은주는 여러 음식을 조금씩 접시에 덜어 정옥에게 건네며 어머니 조금 드세요. 아침부터 계속 서 계셔서 힘드셨을 텐데 하고 챙겼습니다. 정옥은 그럼 한술 받아볼까? 하면서 수저를 들었습니다. 이는 사소하지만 은주로서는 큰 의미가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서로 말 한마디 섞기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래도 이렇게 권하고 받는 정도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가족 단톡방에 시누이뻘되는 먼 친척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별 탈 없이 즐거운 명절 보내고 계시죠? 라는 인사였습니다. 정옥은 직접 답하지 않았지만 은주는 간단히 덕분에 잘 보내고 있습니다. 하고 답장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가족 내 분위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주는 시댁 거실 한 구석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작년에는 펑펑 울면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이곳에서 이번에는 비교적 안정감 있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정옥과 완전히 화해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냉전 상태는 벗어났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풀어가면 되겠지 하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설 다음 날
은주와 준식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 저희는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번엔 마음 편히 보냈습니다. 하고 은주가 말했습니다. 정옥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고 명호가 수고 많았다. 가서 푹 쉬어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현관 문 앞에서 은주는 조용히 정옥에게 어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 꼭 밥 잘 드시고 저도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옥은 곧장 대답하지 않았지만 간신히 그래, 조심히 가거라. 하고 작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그 한마디에도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댁을 떠날 때 은주는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적대감은 없었고 가족이라는 느낌이 조금씩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나 서로 다른 관점이 남아 있었지만 함께 대화할 여지는 생겼습니다. 운전석에서 준식은 백미러로 시댁 대문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그래도 우리를 보내줄 때 인상은 안 쓰시네.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 하고 말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나도 그런 생각했어.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 마음도 완전히 풀리지 않을까 기대해.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몇 달 동안 은주와 정옥의 사이에는 큰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주가 가끔 반찬을 만들어 시댁으로 보내거나 명호가 도시에서 지낼 일이 있을 때 은주 부부 집에 들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정옥이 여전히 무뚝뚝한 편이었지만 노골적인 비난이나 소문 퍼뜨리기는 멈췄습니다. 가족 단톡방에서도 보험 관련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은주는 회사 휴가를 내고 시부모님 댁 근처로 주말 여행 겸 방문했습니다. 겸사겸사 정옥을 모시고 근처 온천에 함께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호도 정옥이 허리랑 다리가 안 좋아서 온천에 가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며 찬성했습니다. 은주는 미리 숙소와 온천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옥에게 어머니, 저랑 함께 온천 가시겠어요?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하고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정옥은 한동안 대답을 망설이다가 내가 굳이 거길 왜 가냐? 귀찮다. 하고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은주가 저도 잘 몰라서 어머니 경험이 필요해요. 허리 통증에도 온천이 좋다고 들었고 식사도 준비되어 있으니 편하실 거예요. 하고 설득했습니다. 정옥은 결국 그럼 하루 정도야. 하고 승낙했습니다. 온천 당일 은주는 이른 아침부터 시댁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정옥은 봄바람에 맞춰 가벼운 겉옷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소극적인 태도로 혹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동행을 거부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저 묵묵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석에 은주가 앉아 조수석에 정옥이 앉았고 준식은 일 때문에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명호도 가게를 지키느라 참석이 어려웠습니다. 도로를 달리며 은주는 조심스럽게 몇 마디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허리는 좀 어떠세요? 병원은 다니고 계신가요? 정옥은 창밖을 보다가 그냥 그렇지. 특별히 나아지진 않더라.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은주는 온천에서 몇 군데 추천 코스가 있던데 가능하면 거기서 천천히 걸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리하지 않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하고 설명했습니다. 정옥은 그래, 너도 참 별걸 다 알아보는구나. 하고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말투 속에 옛날의 날카로운 가시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착 후 두 사람은 스파에 입장했습니다. 여탕으로 들어가면서 은주는 수건과 세면도구를 챙기며 어머니, 물 온도가 많이 뜨겁진 않은 것 같으니 부담 없으실 거예요. 하고 안내했습니다. 정옥은 그러니 내가 날 부른 거겠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함께 욕탕에 몸을 담그자 정옥은 눈을 감고 조용히 물속에 몸을 맡겼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도 이렇게 평온한 시간을 즐길 수 있구나 하고 새삼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갈등이 떠오르자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일기도 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1시간 정도 온천을 즐긴 뒤 휴게실에서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정옥은 몸이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하다. 라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웃으며 다행입니다. 허리가 조금씩 나아지시면 좋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정옥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다. 작년에는 우리 서로 못 볼 꼴만 봤는데 하고 솔직한 말을 꺼냈습니다. 은주는 순간 멈칫했다가 용기를 내어 저도 어머니께 서운했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정옥은 살짝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나 곧 얼굴을 돌리며 괜히 센티멘털해지네. 하고 툴툴거렸습니다. 은주는 그런 정옥의 모습이 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과거에는 나만 미워하는 완고한 시어머니로만 보였는데 사실 그 뒤에는 이런 연약함도 숨겨져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온천 여행을 마친 뒤 두 사람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정옥은 피곤해서 좀 쉬고 싶다. 하고 말했습니다. 은주는 어머니, 얼른 쉬세요. 저는 부엌에서 차 한 잔 끓여드릴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정옥은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컵라면이라도 먹을 테니 너도 쉬어라. 하고 말했지만 은주는 그래도 제가 조금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명호가 가게에서 돌아왔고 세 사람은 잠시 수다를 떨었습니다. 명호는 둘이 온천이라니 보기 좋구나. 이제는 다 화해했네. 하고 밝게 말했습니다. 정옥은 누가 화해했다고 그래. 그냥 같은 차 타고 다녀왔을 뿐이지. 하고 구시렁댔습니다. 그래도 목소리에 예전의 날
선 기운은 없었습니다. 은주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투조차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저녁까지 먹고 은주는 집으로 떠나기 전 정옥에게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다음에도 기회 되면 또 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옥은 대놓고 긍정하지 않았지만 내가 운전하느라 고생이었다. 하고 나름대로 답해 주었습니다. 은주는 아니에요. 덕분에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허리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차를 몰고 나오면서 은주는 차창 너머로 시댁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지난해 문 앞에서 울며 쫓겨날 뻔했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정옥이 집안에서 그녀를 배웅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란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든 변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면서 은주와 정옥 사이의 갈등은 서서히 봉합되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서도 과거처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비난하는 메시지가 올라오지 않았고 보험 문제도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주와 준식이 조금씩 살림을 안정시키고 대출 상환에도 진전이 있자 정옥은 잘하고 있다 라는 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은주는 혹시 몰라 보험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담당자는 특별한 변경 요청은 없고 계약도 정상 유지 중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또 문의하더라도 피보험자 동의 없이는 수익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안내했습니다. 은주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난날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이 문제로 다시 다툴 일은 없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가족 단톡방에 정옥이 직접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정원에서 피어난 꽃과 함께 봄이 왔네. 다들 건강해라. 라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은주는 그것을 보고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옥이 비록 봄이 도착했다는 표현 대신 다소 투박하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어느 정도 여유와 평온함이 담겨 있다고 느꼈습니다. 은주는 답장으로 어머니, 꽃이 정말 예쁘네요. 다음에 저도 함께 가서 구경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겼습니다. 정옥은 이내 그래, 올 수 있으면 와봐라. 하고 썼습니다. 이전처럼 차갑지 않고 어쩌면 살짝 반가운 기색마저 엿보이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가족 단톡방 안에서 다른 친척들도 이제는 사이가 좋아진 거냐 하고 놀라며 다들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홍역 같았던 갈등은 종결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크고 작은 마찰은 생길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번 일로 인해 은주는 시어머니를 더욱 이해하고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극적으로 보일 정도로 가족이 다시금 한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가능해졌습니다. 몇 해가 지난 뒤 은주는 작은 마트에서 명절 음식을 사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한때는 시어머니가 명절 준비를 안 했다고 자신을 내쫓으려 했고 단톡방에서 보험 수익자 변경 때문에 온 집안이 시끄러웠습니다. 그 기억은 이제 희미한 흉터로 남았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정옥과 함께 전 부치는 소리를 들으면 차분한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밀가루 반죽 준비했습니다. 어떤 전부터 부칠까요? 하고 은주가 부엌에서 묻곤 했습니다. 그러면 정옥은 고기전부터 올리자. 내가 곧잘 하잖니. 하고 대답했습니다. 둘의 대화는 아직 어색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 속에는 함께하는 느낌이 깃들었습니다. 보험 문제는 더 이상 가족들에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피보험자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했고 정옥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정옥이 너희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때 이 보험금이 필요할 텐데 우리도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순간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층 성숙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아직도 주변 사람들은 며느리가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쫓겨날 뻔했다니 무섭다. 도대체 어떻게 화해했느냐?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주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완벽한 화해는 아니어도 가족이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준식과 은주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조금씩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시아버지 명호의 사업도 회복되어 집안에는 더 이상 돈을 둘러싼 불안감이 덜했습니다. 정옥도 허리 통증이 나아져 가까운 시장에 나가 장도 보고 손주 소식도 슬쩍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와 달리 가족 단톡방에는 오늘은 뭘 하니? 같은 소소한 이야기가 가끔씩 올라왔습니다. 가끔씩 갈등이 반복될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옥은 아직도 간혹 은주의 요리 솜씨를 지적했습니다. 이 국은 너무 싱겁지 않니? 집안 어른 먹는 음식이 이게 뭐냐? 라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은주는 그때마다 기분이 상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래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고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과거처럼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대화를 이어가며 대안을 찾는 편이 서로에게 이롭다는 점을 학습한 것입니다. 결국 가족이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퍼즐 조각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크고 작은 실금이 생기고 때로는 한 조각이 다른 곳으로 틀어지기도 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며 조금씩 그 간극을 메워나가는 과정이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그날도 은주는 차례상을 앞에 두고 시어머니와 함께 육수 냄비를 지켜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정옥은 눈길을 피하며 작게 웃었습니다. 너도 이젠 제법 명절 준비에 익숙해진 것 같다. 하고 말했습니다. 은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시는 그 옛날처럼 당장 집에서 나가라 라는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족 단톡방에서 시누이뻘되는 친척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모두 오늘 즐거운 명절 보내고 계시죠? 사진 좀 올려주세요.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은주는 육수 냄비 옆에서 미소 지으며 시어머니 정옥과 함께 전 부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단톡방에 올리며
짧게 답장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음식 준비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전히 여러 숙제가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에는 분명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와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때는 명절 음식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며느리가 쫓겨나고 보험 수익자 변경 문제로 온 가족이 절규했지만 결국 시간과 노력으로 간극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운 순간이 있고 누구에게나 불안이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기에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